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집값이 딱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 무주택자들이 과연 서민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과거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논조도 역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거죠. 소득 대비해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우리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경기가 침체하고 고령화가 되고 인구도 감소한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우리는 일본처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아주 유행처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반복이 된 얘기냐면 80년대부터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 상황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하강은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다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집값이 오른 건 혹시 이놈 투기 세력들, 이런 투기 세력들이 끌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하지만 부동산은 여러 가지 복합 요소에서 움직이는 거지, 부동산 이 투기 세력이 만약에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것은 전체 어떤 복합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 부분적인 작은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자,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58%, 집 없는 분들, 전세 월세 거주하는 서민들은 몇 프로예요? 42%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집값이 폭락을 한다. 그런 전제 조건을 깔면요. 집을 가지고 있는 58%의 전국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 유주택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집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쪽박을 차느냐 이런 얘기죠. 집 있는 사람만 문제만 되느냐? 아닙니다. 이 부동산 폭락은요, 단순한 부동산 이 시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소위 이제 크게 나눠보면 개인 자산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이렇게 크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한 25% 정도 되고요. 부동산 자산이 한 75% 됩니다. 미국은 한 35%, 우리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죠. 이 부동산 자산이. 자, 이 75%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나 이 금융시장에도 같이 연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부동산 폭락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주택자가 될까요? 무주택자가 될까요?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1,000만 원 쓸 거 500만 원, 300만 원 줄여서 그래도 쓸 게 있잖아요. 쓸 게 있는데 일반 우리 그 서민들은요, 생활하기 바쁘거든요. 애 학비도 내야 되지, 생활비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예 학원도 못 보내는 상황이 되고요. 쓸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돼서 가장 밑바닥 계층인 이 서민 계층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정부가 이런 부동산 폭락하는 사태를 손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니 기다려라 이런 얘기도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죠. 10년, 20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다리다가 근데 전부 다 실수를 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마곡 엠벨리 7단지, 가장 그 마곡 지구의 가장 로얄 그 단지입니다. 33평이 2014년도에 5억 정도 분양하는 시점에 그러던 것이 분양을 입주를 다 하고 나니까 8억 5천으로 2010년 바뀌었죠. 현재는 13억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22평이 2006년 7억 5천, 2016년 12억 5천, 2019년 19억, 2019년 현재 19억. 자, 이게 많은 분들은 2014년인데 5억이 돼서 8억 5천으로 뛰니까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죠. 8억 5천에서 13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96년도에 그 내 집 마련 가능 기간 96년부터 한번 보자고요. 4.2년 걸렸던 게 2000년 7.9년 해서 2015년 12.9년, 그러니까 계속 12.9년을 모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2018년 15.3년, 점점 길어지는 거죠. 자, 물가가 상승하는 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자꾸 오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늦춰진다는 것이에요. 그 쌀 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정말 아주 안 좋은 암흑 같은 시기였지만 이때도 돈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때 뭔가 위기를 느끼고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만 딱 보유하고 있다가요, 부동산 가격이 한 30%탁 빠지니까 싹 다시 부동산을 산 분들, 아주 그 성견지명이 있는 분들이죠. 물론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냥 나는 집 한 채니까 왜 팔어, 그냥 어차피 내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한 채 가지고 계속 거주한 사람들, 그분들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옛날 가격을 회복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가격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락했던 집값 다 회복 후 다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분이 이 두 부류의 분들이 외환위기, 금융위기에도 돈을 벌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채권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정기예금, P2P, 리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독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부동산 투자는요, 내 재산을 조금씩 노력을 해서 불려가는 재테크일 뿐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019년 투자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전체 시장, 전국적인 시장은 하락을 면치 못하겠지만 오를 이유가 있는 지역, 일자리 생겨, 교통이 새로 생겨, 이런 특별한 새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기다리면 옵니다. 나한테도 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올 수 있고, 기회는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현명한 지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좋은 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 돼 하면은 항상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그 안 되는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서 뭔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사람들만이 부동산 투자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 꼭 우리 카페 오시는 분들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